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6년 2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온도가 20도씨일 때 저항률의 온도계수가 가장 작은 금속은 답은 4번 백금입니다. 이 문제는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저항률의 온도계수가 큰 순서부터 이렇게 쭉 나열하면 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금, 백금, 요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건 백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두 자성체 경계면에서 정자계가 만족하는 것은, 이 내용은 두 자성체 경계면의 조건에 맞는 내용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로 다른 두 자성체 경계 조건에서 자계는 접선 성분이 같고요, 자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고, 자속은 투자율이 큰 자성체에 모이고요, 양측 경계면상의 두 점 간의 자위차는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만족하는 거, 옳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옳은 걸 찾으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계는 접선 성분이 같은 거예요. 이건 법선이라고 했죠. 자속 밀도는 법선입니다. 이 접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속은 투자율이 작은 자성체에 모인다. 자속은 투자율이 큰 자성체에 보인다. 그래서 얘도 틀린 답이 되겠고요. 양측 경계면상의 두 점 간의 자위차는 같다. 맞지요? 그래서 답은 4번.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100mH의 자기 인덕턴스를 갖는 코일에 10A의 전류를 통할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이 문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은 이래요. 2분의 1 곱하기 인덕턴스 곱하기 흐르는 전류의 제곱. 자,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인덕턴스는 100mH 줬죠. 요거를 기본 단위 헨리로 나타내면 요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덕턴스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 자, 전류는 10A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덕턴스 여기다 적용하고 전류 여기다 적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제곱. 전류의 제곱이죠. 그래서 10의 제곱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5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5줄이 되겠고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Li의 제곱.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암기하고 갈 공식 하나 더 알려드리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도 있어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는 코일, 얘는 콘덴서. 구분하셔서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비유전율 입시론 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하나씩 보면 비유전율의 단위는 쿨롱퍼미터이다. 비유전율의 단위는 없습니다. 유전율의 단위가 있는 거예요. 유전율의 단위, 공기 중에 유전율의 단위가 있는 겁니다. 유전율의 단위는 파라드 퍼 미터고요. 공기 중에 유전율 단위도 파라드 퍼 미터가 되고요. 이 비유전율은 유전체에 따라서 그 공기 중에 유전율의 몇 배가 되냐, 공기 중에 유전율과 비교되는 유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전율의 단위는 없고요. 공기 중의 유전율 또는 유전율의 단위는 파라드 퍼 미터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비유전율은 항상 1보다 작은 값이다? 아닙니다. 1보다 큰 값의 비유전율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비유전율은 유전체의 종류마다 다르다. 그렇죠? 유전체의 종류마다 이 비유전율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전체마다 유전율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진공의 비유전율은 0이 아니고 1입니다. 그리고 공기 중의 비유전율도 1이에요. 그래서 진공 중의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의 비유전율이 1이기 때문에 이때 유전율은 그냥 공기 중의 유전율, 진공에서의 유전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전자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운동하는 전자는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는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요.
1, 2, 3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10의 마이너스 5웨버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웨버의 점자극을 공기 중에서 2cm 거리에 놓았을 때 극간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이 문제는 두 개의 자극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예, 요거 쿨롱의 법칙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쿨롱의 법칙 어떤 게 있죠? 4파이 입실온 R의 제곱분의 Q1, Q2 이게 있죠. 근데 이 공식에서는 전하량이 적용됐었을 때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 문제에서 준 이 10의 마이너스 5웨버는 자하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하량을 줬을 때 적용하는 쿨롱의 법칙은 4파이 유전율 대신 투자율 R의 제곱분의 두 개의 자하량을 곱해줍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똑같이 쿨롱의 법칙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하량, 두 개의 자하량 이렇게 줬지요. 그 다음에 여기 투자율, 공기 중의 투자율. 공기 중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리 2cm, cm를 공식에다 적용하는 기본 단위, 미터 단위로 나타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로 환산할 수 있죠. 자, 요 내용들을 여기 쿨롱의 법칙에 적용하면 4파이 곱하기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분의 두 개의 자하량을 곱해주면 이때에 여기 작용하는 힘은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진공 중에서 1 마이크로파라드의 정정 용량을 갖는 구의 반지름은 몇 킬로미터인가? 자, 구도체. 요 얘기하는 구가 있죠. 구도체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구도체에 정정 용량을 주고 반지름을 구하래요. 그러면 구도체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에서 이 반지름 R을 구하면 되겠죠. 자, 구도체에서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은 4파이 유전율 곱하기 그 반지름이 이렇게 적용해서 정정 용량을 구하는데 진공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유전율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반지름,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R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4파이 입실온 제로 넘어와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정정 용량 1 마이크로 파라드 줬습니다. 이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래서 기본 단위 파라드 단위로 환산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하고요. 4파이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것도 역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요것들을 적용을 하면, 요 식에다 적용하면 4파이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분의 정정 용량 이렇게 하면 이때의 반지름은 8986.73 기본 단위 미터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 9km다. 9km는 뭐예요? 9,000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 9km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구도체에서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암기하고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8번 표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 또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답은 3번이고요. 자, 표피 효과는 뭐냐면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체의 표피 쪽으로 가면 갈수록 흐르는 전류의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 그런 효과를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제 이 표피 쪽으로만 이렇게 몰려서 흐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표피 쪽으로 갈수록 전류의 밀도가 높아지는 효과. 예, 표피 효과인데, 자, 3번이 이제 그런 내용을 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피 효과는 전개 혹은 전류가 도체 내부로 들어갈수록, 요번에 이제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수 함수적으로 적어지는 현상. 어떤 게요? 전류의 밀도가. 예, 내부로 들어가면은 전류의 밀도가 적어지겠죠. 그죠? 반대로 표피 쪽으로 나오면 전류의 밀도가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고요. 여기 이 전류가 흐르는 이 두께를 침투 깊이라고 하는데, 자, 침투 깊이가 짧으면 표피 효과는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침투 깊이가 길면
표피 효과는 약해졌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침투 깊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에서 침투 깊이가 커지면 표피 효과는 약해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침투 깊이가 작아지면 표피 효과는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다.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씩 볼까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진다. 주파수가 낮으면 침투 깊이는 커지겠죠. 틀린 내용이네요. 전도도가 작을수록, 요 전도율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율이 작을수록 침투 깊이는 커지겠죠. 왜냐? 이 계산하는 분모와 이 결과값은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얘가 분모가 작아지면 결과값은 커지는 거예요. 얘도 아니고요. 4번 도체 내부의 전개의 세기가 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의 2분의 1까지 감쇄되는 도체 표면에서 거리를 표피 두께라 한다? 자, 표피 두께는 절연체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 가지고 표피 두께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그림과 같은 환상철심에 A, B에 코일이 감겨 있다. 전류 I가 120A/s로 변할 때, 그러니까 초당 120A의 차이를 두고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A에서 1초당 130A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120A로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당 120A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할 때 코일 A에서 90V, 코일 B에서 40V의 기전력이 유도된 경우 코일 A의 자기 인덕턴스 L1 헨리와 상호 인덕턴스 M 헨리의 값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보면은 자기 인덕턴스,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기 인덕턴스 L 값을 구하면, 자, 이 L 값은 A에 유기되는 유도 전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에 90V가 유도됐대요. 그럼 이게 이제 유도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유도 기전력 E는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으로 계산을 하면 인덕턴스 곱하기 DT분의 DI. 이게 뭐냐면 시간에 변화되는 전류값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준 120A/s 1초마다 120A의 전류가 변한다 할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이거 자기 인덕턴스. 그러면 이 식에서 얘를 전압을 1차 유도기전력으로 두고 여기서 1차에서 변하는 전류값으로 두고 넘겨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때 인덕턴스는 1차 전압 90V에 초당 120A가 변화되는 전류값을 적용을 하면 120분의 90 해서 이때 여기 1차에서의 자기 인덕턴스는 0.7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0.75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상호 인덕턴스 0.33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 발생되는 전압을 일으킬 때 그때 적용되는 인덕턴스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똑같이 이 공식으로 구하죠. 근데 이 공식으로 구하는데 전류가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2차 전압은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1차에서의 전류의 변화량을 적용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 얘 넘어와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M은 DT분의 DI1분의 E2다. 얘가 뭐라고요? 120A. 초당 변화하는 전하량. 네, 그래서 120A분의 2차 유도되는 전압 40V 하면은 이때 상호 인덕턴스는 0.33H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이거 암기하고 가야 되겠죠. 네, 요 암기하고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각종 전기기기에 접지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자, 지구의 정적 용량이 커서 전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하량 Q는 정적 용량 곱하기 전이다. 이 공식 있죠. Q는 CV. 이 공식에서 이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압 V는 정적 용량분의 전하량이 되겠죠. 자, 여기서 정적 용량의 의미가 뭐죠?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죠? 전하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지구의 전하량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구가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용량은 무한대로 보는 겁니다. 네, 무한대. 그래서 얘를 이제 무한대로 두면 전하량이 얼만큼 되든지 간에 얼만큼 되든지 간에 어떤 수를 무한대로 나누면 0이죠, 0. 0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전위는 0V다. 0V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장치가 있어요. 기계장치와 지구와 연결이 되면 얘가 이제 전하량을 가지고 있겠죠. 얘가 어떤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도 충전 용량이, 정적 용량이 무한되기 때문에 얘도 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전기기기에 접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대지중의 두 전극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의 전기의 세기가 6V/cm, 지면의 도전율이 10의 -4승 몸/cm일 때 이 점의 전류 밀도는 몇 A/cm의 제곱인가? 자, 이 문제는 이제 전류 밀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류 밀도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도전율을 곱합니다. 즉, 전개의 세기 6에다가 도전율 10의 -4승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간격 D메타로 평행한 무한히 넓은 두 개의 도체판에 각각 단위 면적마다 플러스 시그마 쿨롱/m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쿨롱/m 제곱의 전하가 대전되어 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이차는 몇 볼트인가? 자, 이 문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간격이 D메타로 평행한 무한히 넓은 두 개의 도체판이 있대요. 각각 단위 면적당, 면적나 밀도가 되겠죠. 면적당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쿨롱/m 제곱의 전하가 대전되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이차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기 보니까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암기입니다. 평행판 무한평면 간의 전이차. 이렇게 구해요. 답은 3번. 이 공식 찾는 문제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대전도체의 성질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도체 표면의 정적 응력은 2 곱하기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의 제곱이다. 요게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1번 도체 내부의 정전 에너지가 저축된다. 도체 내부의 정전 에너지는 저축되지 않습니다. 요거 틀린 내용이고요. 도체 표면의 전기의 세기는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예요. 면전화 밀도 제곱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내용이고요. 도체 내부의 전위와 도체 표면의 전위는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내용 볼게요. 14번 그림과 같이 도선의 전류 I아를 흘릴 때 도선의 바로 밑에 자침이 이 도선과 나란히 놓여 있다고 하면 자침의 N극의 회전력의 방향은, 자, 이 문제는 전류가 흐를 때 자개가 발생되는 방향을 알아야 되고요. 이 자개가 발생되는 방향에 의해 나침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우선 자개가 이런 방향으로 발생을 하면 나침판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나침판이 있으면 이게 N극이에요. 이 N극이 자개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면, 자, 오른손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요거 오른손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 보면,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전류가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 감기는 내 손가락 방향으로 자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개는. 자,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면 요게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다 하면 자개는 요런 방향으로 요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가 발생되는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자개가 발생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요 밑에 방향을 보면 자개가 이 지면, 이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지면, 이 종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자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 나치판이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자개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침의 N극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이거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오른손으로 따지면 전류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흐르면 자개는 감기는 내 손가락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5번 연구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철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 잔류 자속 밀도와 보자력 모두 커야 한다. 네, 근데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석의 재료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전자석은 잔류 자속 밀도가 크고 보자력은 작아야 됩니다. 요게 전자석. 영구자석은 잔류자속 밀도, 보자력이 모두 커야 되는 건 영구자석.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여기서 영구자석은 항상 자석으로 남아있는 도체예요. 그죠? 그런데 전자석은 전류가 흘러야만 자속이 되는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내용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공간 도체에 대해서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할 때 성립되는 식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이거 맥스웰 전자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로테이션 E는 나블라 로테이션 E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식과 같은 거는 마이너스 그라운드 T분의 그라운드 B. 자속 밀도를 편미분하고 방향이 반대인 것과 같다. 네, 요 암기예요. 암기.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점전화 Q 쿨롱에 의한 무한 평면 도체의 영상전하는, 자, 영상전하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영상역에서 나오는 거죠. 영상역은 무한 평면 도체에서 A메타 떨어진 곳에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 우리 힘 구할 때 쿨롱의 법칙 이용하지요. 4파이 입실론 떨어진 거리, 여기는 A 제곱에 Q1, Q2. 여기 지금 쿨롱의 법칙인데, 이 쿨롱의 법칙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할 때는 여기 전하량이 두 개가 있어야죠. 그런데 무한 평면 도체에 A메타 떨어진 점의 전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전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반대쪽에 여기다 적용하는 전하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해요? 떨어진 길이만큼 반대쪽에 떨어뜨려 놓고요. 이 점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와 같은 전하량인데 부호가 반대인 전하량을 적용한 요 전하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전하는 이 점전하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전하의 이름을 영상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전하 Q 쿨롱에 의한 무한평면 도체에 의한 영상전하는 마이너스 Q 쿨롱과 같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환상 솔레노이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A일 때 자로의 자속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라고 한다. 코일의 권수를 500해라 할 때 이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인덕턴스죠? 예,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중에 이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Li는 N파이와 같다. 이게 자속이고요. 예, 요게 권수를 의미합니다. 이 식에서 인덕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류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하면 전류 2A, 자속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코일의 권수는 500회.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전류 2분의 자속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회전수 500회. 예,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인덕턴스는 2.5헨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예, 요 공식 암기해둬야 되겠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만약에 뭐 자속을 물어봤다 하면 이 자속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고요. 뭐 전류값을 물어봤다 하면 이 전류값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세요. 자,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속 밀도가 B인 곳에 전하 Q, 질량 M인 물체가 자속 밀도 방향과 수직으로 입사한다. 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면 원운동의 주기는 몇 배가 되는가? 네, 답은 1배 같다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원운동의 주기, 그러니까는 한 바퀴, 원 모양으로 한 바퀴 도는데 시간, 이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시간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요 E는 전하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하량, 전자량을 의미합니다. 곱하기 자속밀도 분의 2파이 M, 이건 질량을 나타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공식인데 여기서는 속도를 2배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식은 속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뭐 2배로 증가시키던 2배로 감소시키던 그 주기는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1배가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은 영역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완전 도체로 위치해 있고 영역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는 완전 유전체로 위치해 있을 때 만약 경계 무한평면의 도체 면상에 면전화 밀도가 2 나노쿨롱 퍼 미터 제곱이 분포되어 있다면 P.-4, 1, 마이너스 5m의 전개의 세기는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전개의 세기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데 면전화 밀도를 줬네요. 우리 13번에서 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 면전화 밀도로 나타내는 전개의 세기 어떻게 나타냈죠?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 여긴 면전화 밀도를 로우 S 줬네요. 예, 이렇게 된다고 했죠. 예, 13번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걸로 전개의 세기를 구해보면 얘가 이제 전개의 세기가 되겠죠. 면전화 밀도를 적용한 전개의 세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자,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 면전화 밀도는 2 나노쿨롱 퍼 미터 제곱이라고 했네요. 우선 2라고 적용해주고 요게 공기 중의 유전율. 그리고 여기 문제에 보면 비유전율이 2다 라고 했죠. 그죠? 어디에? 완전 유전체 부분에 비유전율이 2다. 그러면 이 비유전율 2 적용하고 요걸 계산하면 전개의 세기는 36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개의 세기 크기는 36파이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36파이 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요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데 다 AY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왜 AI 방향이냐? AY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그죠? 얘가 도체입니다. 얘가 도체예요. 도체고 얘가 유전체예요. 그럼 도체가 여기 있으면 전개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예, 이쪽 방향으로 전개는 발산하겠죠. 그죠? 예, 도체에서 유전체 방향으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면전화 밀도가 적용됐을 때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로 구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6년 제2회 전기자기약 문제 풀어봤습니다. 요번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 봐서 딱 이해가 어려운 것들은 그냥 문제 답 암기하고 그게 계산 문제다 하면 계산 문제 한번 쭉 써보고 공학용계산기 눌러보고 아,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셨죠? 글로 나오는 문제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고요. 아, 조금 이해가 된다 하면은 그냥 그 이해되는 수준에서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 이거를 한 문제 한 문제 깊게 파려고 하면은 시계는도 기출문제 다 못 봅니다. 기출문제를 다 못 봐요.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점수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를 못 봐요.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하면은 다음에 또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 정도만 공부할 때는 딱 그 정도만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문제 답 암기하고 해설 한번 써보고 공학용계산기 눌러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